안녕하세요. 서양미술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20세기 미술을 학습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1945년 이전 미술까지를 학습할 예정입니다. 20세기 미술은 이렇게 많은 사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교시에는 표현주의, 야수파, 입체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세기에 이렇게 많은 사조들이 등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회의 변화입니다. 19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산업화, 도시와 세속화된 서구 사회의 변화로 인해 사람들의 의식주와 사고방식이 변했습니다. 두 번째, 미술의 변화입니다. 근대에서 카메라와 튜브 물감의 발명으로 그림이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근대 미술에서 싹트고 있었던 다양한 욕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미술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다양성이 가미된 사고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는 미술을 넘어서 전 사회가 근대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과정이 됩니다. 20세기 미술은 표현주의로부터 시작됩니다. 인상주의자인 고흐의 영향으로 그림의 감정이 표현되기 시작한다고 했지요. 그림의 주된 표현은 감정의 바탕을 둡니다. 실제로 똑같이 재현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20세기 미술은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화가들이 앞다투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 작품, 뭉크의 절규입니다. 뭉크는 자신의 감정을 그림에 담아 붓터치와 색감으로 이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감정이 느껴지기 때문이겠지요. 뭉크뿐만이 아니라 루오나 키르이너 같은 화가들도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키르이너의 왼쪽 작품들을 보면 그 당시 독일의 인간상에 대한 비판을 저렇게 표현합니다. 뾰족한 사람들의 얼굴과 무표정, 날카로운 형태와 무거운 색감들로 그 당시 사회를 바라보는 키르히너의 시선이 어땠는지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화가 로는 제일 오른쪽 그림인 슬픈 왕이라는 제목으로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보이게 굵고 검은 테두리 선을 통한 색면으로 대담하게 표현했어요. 루오의 대표 특징은 이렇게 거친 질감을 표현한 듯한 굵고 뚜렷한 선과 색입니다. 각 화가들마다 특징이 뚜렷하게 보이시죠? 또 에밀 놀데라는 화가는 이렇게 본인만의 특유의 화풍으로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고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와 인물을 표현하는 등 표현주의의 한 계보를 이루었지요. 또 에밀 놀때는 종교적인 주제로 인물을 표현하는 등의 인물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꽃을 이렇게 화려한 색으로 채색하며 야수파적인 성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야수파입니다. 야수파는 야수를 닮은 듯한 그림을 그렸다고 비난받은 데서 이름이 유래됐습니다. 이 그림은 야수파의 대표인 마티스의 부인 초상입니다. 하하, 다들 반응이 그래요. 이게 어디가 부인이냐, 상투머리를 한 남성 아니냐, 며 다들 놀라곤 합니다. 마티스가 부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인을 사랑했기에 이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인의 얼굴 가운데 초록색 선을 그려내고 붉은색과 초록색으로 가득한 그림을 마티스의 방식으로 말이죠. 마티스의 춤이라는 작품입니다. 춤은 인생의 즐거움에 대해서 강렬한 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큰 사이즈의 벽에 걸려 있는데요. 가로 390에 세로 260cm의 굉장히 큰 작품이에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강렬하지만 아름다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티스는 색채로 표현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의사가 선글라스를 꼭 쓰고 작업을 하라고 했을 만큼 강렬한 색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붉은 방 작품이 나타납니다. 벽이랑 탁자가 모두 붉은색으로 채색되어 있어 구분이 잘 되지 않죠? 마티스는 붉은 작업실도 그려냈습니다. 이 작품처럼 인체를 이용한 드로잉적인 작품들과 함께 점점 추상화적인 형태의 작품들도 많이 제작했습니다. 요즘 이러한 디자인 상품들 많이 봤죠?
100년이 더 지난 지금도 마티스의 드로잉들이 이렇게 현대의 감각과도 어우러져 다양한 제품에 활용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말년의 마티스는 나이가 들어 관절이 약해져 손을 쓰기도 어렵고 색채를 너무 강하게 쓰는 바람에 눈에 무리가 갔습니다. 그래서 조수들에게 시켜 종이에 채색을 하고 그것을 가위로 잘라 붙인 그림들을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왼쪽 작품을 보면 약간씩 색상이 다른 종이와 잘라 붙인 흔적들이 보이지요. 마티스는 아픈 손으로 그리기 어려운 드로잉을 이렇게 종이를 잘라 붙임으로써까지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폴리네시아 하늘, 바다 등등 다양한 시리즈들을 제작했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힐링을 줄 수 있는 그림들인 것 같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마티스가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림들로 이것 또한 마티스의 고유한 그림풍이 되며 점차 추상화로의 발전도 이룬다고 할 수 있지요. 야소파의 또 한 명의 화가인 드랭입니다. 드랭도 야소파의 강한 색채를 쓰는 것처럼 강한 원색들을 사용했습니다. 엄청 강렬한 색들의 조합이죠. 계속 보고 있으니 눈이 조금 시린 듯한 느낌이 들기까지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풍경화를 그린 것과 함께 약간의 붓터치에서 인상파의 영향이 느껴지나요? 왼쪽이 드랭의 빅벤, 오른쪽이 모네의 빅벤입니다. 같은 주제이지만 이렇게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모네의 그림에서 형태와 색채가 강해진 느낌 같지 않나요? 이렇게 야수파는 색채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해서 아주 강한 색채들로 그림을 표현했습니다. 야수주의의 표현적인 색채, 즉흥적인 붓질, 장식적인 경향 등과 같은 야수파 양식의 특징은 독일 표현주의를 비롯해 20세기 중엽의 추상표현주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 사조는 입체주의입니다. 입체주의는 피카소로 대표되나 피카소는 아주 오래 살았기 때문에 피카소 이꼴 입체파는 아닙니다. 피카소는 스페인 사람으로 1881년부터 1973년까지 거의 한 세기를 살았습니다. 정확히 93세까지 살았습니다. 100년을 살았는데 화풍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피카소의 생애에 대해 먼저 이해하고 입체주의를 다루겠습니다. 청색 시대를 지나 장밋빛 시대로 미그로 시대를 지나 드디어 입체주의에 들어가서 세단적, 분석적, 종합적 입체에까지 정말 다양한 화풍을 그려냈습니다. 피카소는 초반에 우울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블루는 파랗다는 뜻 이외에 우울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지요. 왜 청색 시대라고 할까요? 실현과 친한 친구의 죽음, 가난 속에서 맹인 거지와 방랑자만을 그렸던 이 시기의 그림들은 연료가 없어서 자신의 그림을 태워 몸에 녹여야 했던 피카소의 우울한 감정을 투영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했던 피카소의 이 당시 그림에서 나타나는 우울감은 사지가 비정상적으로 긴 창백한 인물들, 굶주린 것 같은 인물들 같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청색 시대의 그림들은 모두 창백하게 푸른 빛을 띠며 인물의 표정과 신분, 포즈 또한 매우 우울한 느낌을 줍니다. 그 후 피카소는 파리에 완전히 정착했고 곧 첫 번째 애인 페르난드 올리비에를 만남으로써 그의 좌절감은 사라졌습니다. 사랑에 빠진 것이죠. 사랑에 빠진 피카소는 점차 그림의 소재와 색이 변하게 됩니다. 사랑을 상징하는 로즈의 분홍빛으로 말이지요. 이 시기부터 그는 세련된 장밋빛과 갈색 톤으로 어릿광대와 고개사 같은 서커스 광대를 즐겨 그렸습니다. 그림의 소재도 불황자나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와 모녀, 서커스 단원들과 같은 밝은 느낌의 소재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는 청색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색감이지요. 피카소는 이렇게 주변 여인들의 영향이 그림에 드러났습니다. 이 가면들은 어느 지역 가면일까요? 맞아요. 아프리카 국가의 가면입니다. 혹시 피카소가 아프리카 가면의 영향을 받아 그림을 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바로 이 아비뇽의 처녀들에서 나타납니다. 아비뇽의 처녀들은 피카소의 고유한 화풍이 나타난 대표적인 작가로 여성들의 얼굴이 삐뚤어지고 가면처럼 보이기도 하며 조각나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프리카 조각의 영향인 것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던 얼굴 모습과 왼쪽 끝에 있던 여성들의 얼굴입니다. 이 가면들과 매우 흡사하지요. 그 당시 피카소는 아프리카 가면의 영향을 받아 가면처럼 얼굴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니그로 시대라고 합니다. 왼쪽의 그림은 아프리카 가면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 모습이고, 오른쪽 그림은 점차 형태들이 조각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점차 입체주의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체주의는 어떠한 것을 입체주의라고 할까요? 피카소는 한 시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닌 여러 시점에 있던 모습을 한 화면에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점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그림인 책가도에서도 나타납니다. 두 번째, 세잔의 영향을 받아 대상을 시각적으로 분해하고 다시 재구성하여 배치했습니다. 세 번째, 야수파가 감정에 기반한 그림을 그렸다면 피카소는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이성적인 주지적인 성향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 파피에 콜레라는 기법을 처음으로 제시하여 평면의 입체를 구성하고 면제를 입체로 만드는 새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이는 나중에 조각이나 현대미술에 많은 영향을 주어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들은 누구의 그림일까요? 입체주의를 피카소와 함께했던 브라크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후기 인상주의의 세잔의 그림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세잔이 기본형의 형태들로 모든 사물들을 해석하려 했던 것에 영향을 받아 브라크도 피카소도 면을 나누어 사물들을 분석해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잔적 큐비즘입니다. 브라크와 너무도 흡사한 이 작품들은 피카소의 작품들입니다. 면을 쪼개고 쪼개다가 분석적 큐비즘으로 넘어갑니다. 분석적 큐비즘으로 가면 갈수록 색채도 없어지고 더 이상 무슨 형태인지 잘 알아볼 수 없게 바뀝니다. 분석적 큐비즘에서 형태와 색채를 잃어버린 후 그들은 다시 종합적 큐비즘으로 발전시킵니다. 이 종합적 큐비즘 시기엔 다시 형태가 돌아오기 시작하며 색채도 돌아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림에 글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글씨를 써내려가다가 후엔 인쇄된 종이를 잘라붙이는 기법인 파피에 콜레를 시도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오브제를 평면적 회화에도 붙이는 콜라주 기법으로 발전됩니다. 바로 이 작품이 그런 콜라주 기법을 활용한 작업입니다. 등나무 의자의 테두리 부분을 떼어 캔버스에 붙여 그림을 제작함으로써 2차원의 평면과 입체를 넘나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른쪽 종이로 만든 기타도 면으로만 만든 입체 작업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입체주의를 돌연 그만두겠다고 한 후 피카소는 신고전주의와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아 이러한 해변을 달리는 여인들이나 꿈과 같은 작품으로 풍부한 양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작 새 악사입니다. 신고전주의와 풍으로 돌아간 그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자 보란듯이 다시 종합적 입체주의 작품인 새 악사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대표작 게르니카입니다. 게르니카는 스페인 내전 당시 나치가 게르니카를 폭격한 사건을 담은 그림입니다. 이때 게르니카라는 작은 지역이 나치에 폭격당하면서 1,500여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피카소가 분노한 지점이 전투로 인해 군인들이 아니라 민간인이 희생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는 소식을 듣자마자 작업을 시작하여 흑백으로 캔버스 왼쪽부터 보면 불이 난 집, 죽은 아이의 시체를 안고 절규하는 여인, 멍한 황소의 머리, 부러진 칼을 쥐고 쓰러진 병사, 광기에 울부짖는 말, 상처 입은 말, 램프를 들고 쳐다보는 여인, 여자들의 절규, 분해된 시신 등등 전쟁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고통스러움을 담아 표현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에서의 학살입니다. 우리나라에게 전쟁과 관련된 가슴 아픈 일을 피카소가 그린 작품입니다. 바로 6.25 전쟁의 참혹함을 그려낸 작품인데요. 사람의 얼굴이 아닌 듯한 투구를 쓴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벌거벗은 여인과 아이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장면을 그려내었습니다. 이 두 작품을 통해 피카소는 예술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피카소에게 있어 여인들은 그의 예술적인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는 여인은 게르니카의 습작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며 피카소는 이 주제에 매료되어 게르니카를 완성한 후에도 여러 점을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피카소는 평생 여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아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건 번외편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2교시로 오세요.